어서 오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하자마자 전 남편이 애인을 태우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전용기를 빌렸고 저는 즉시 그의 명의로 된 35개의 블랙카드를 정지시켜 비행기를 그 자리에 묶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은 많은 이들이 찾는 평화로운 안식처이며 사랑과 신뢰가 세월과 함께 쌓여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거짓과 물질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실함이 호화로운 쾌락으로 대체된다면요? 그리고 과거의 약속이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으로만 남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비단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한 문 뒤에는 배신이라는 비극이 숨겨진 한 결혼 생활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애인을 데리고 유럽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전용기를 이용했고 아내에게는 고통과 경멸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돈과 막강한 블랙카드가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존엄성마저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연약해 보였던 그 여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가족의 지원을 바탕으로 그녀는 놀라운 반격을 시작했고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바로 그를 파멸시키는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개인 공항에서 벌어진 소동은 탐욕과 거짓으로 세워진 제국의 붕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혼 서류 받자마자 3초 만에 남편이 애인과 스키 타러 전용기 빌렸을 때 나는 35개 블랙카드 정지시켜 시댁이 공항 이용료도 못 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가정법원. 햇살이 로비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곳에 차가운 공기를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박서준은 이혼 등록 창구 앞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반미터 거리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리 인쇄된 이혼 합의서 2부를 내밀며 서명할 곳을 가리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채무에 관한 조항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서명해 주세요. 저는 합의서를 내려다보았고 시선은 아내에게 귀속되는 공동재산 50억 원이라는 문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이것이 박서준이 일부러 던져준 약간의 자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이 이 정도 푼돈일 리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서준은 합의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펜을 들어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종이 위에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얼굴을 돌렸고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감출 수 없는 조급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빨리 서명해. 회의 가야 하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 손가락이 펜에 닿았을 때 금속의 차가운 감촉은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초 그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외박을 시작했고 그의 몸에서는 항상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따져 묻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번번이 바쁜 업무를 핑계로 댔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여사님은 심지어 그를 편들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합의서를 거두고 이혼 증명서를 인수했습니다. 붉은색 증명서가 제 손에 쥐어졌을 때 박서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흘깃 보더니 차가웠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물이 나올 정도로 달콤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짐은 다 쌌어? 전화를 끊고 그는 이혼 서류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재킷을 집어든 채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지나치며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마치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쥔 이혼 서류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님이 명품 가방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으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어디 갔어? 왜 먼저 갔지?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제 앞으로 빠르게 다가와 제 코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수연, 드디어 이혼했구나? 내가 말했지. 넌 우리 서준이한테 어울리지 않아. 애도 낳을 줄 모르는데 너 같은 걸 데리고 있어서 뭐 하겠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알려주지. 우리 서준이는 곧 젊고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 애는 너보다 100배는 더 순하고 애교도 많아. 그들은 곧 해외여행도 가고 신선처럼 살 거라고. 해외여행이라는 네 글자가 제 귀를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며칠 전 박서준의 비서인 임대리가 제게 몰래 알려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박서준이 요즘 개인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출장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른 여자를 데리고 휴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집 회계사인 최 부장님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아가씨, 최근 3개월간 박서준 씨의 불분명한 지출이 많았으며 총액이 800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수천억 원을 이체했으며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심이 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자를 읽고 나니 제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서준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제가 빈손으로 나가도록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옆에서 여전히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우리 서준이가 잘 못 살 것 같아? 알려주지. 우리 집은 돈이 넘쳐나서 앞으로는 더 잘 살기만 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김 여사님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속단하지 마세요.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핸드백을 들고 문으로 나섰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 이혼하고도 감히 건방지게 굴어.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가정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의 햇살은 조금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 부장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서준의 자금 흐름을 계속 조사하고 특히 개인 비행기와 해외여행에 대한 단서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이혼 이야기와 박서준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수연아, 당황하지 마라. 아빠가 이미 사람을 붙여 오랫동안 그 놈을 지켜보고 있었어. 우선 집으로 오너라.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서 반드시 그놈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아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가정법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저는 여전히 문 앞에서 소란스럽게 욕을 하고 있는 김 여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비웃었고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서준, 김 여사, 두 사람은 이혼하면 내가 질 거라고 생각했나? 두고 봐. 내 것은 반드시 되찾을 것이고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도 모두 갚게 될 테니까. 택시가 언덕 위 저택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철문이 서서히 열리자 아버지인 이 회장님과 어머니인 윤 여사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어머니가 서둘러 다가와 문을 열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전해오는 온기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슬퍼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여기 있잖니. 거실로 들어서니 차 탁자 위에는 이미 따뜻한 제비집 수프 한 그릇과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얘야. 최 부장이 방금 그 서준이란 놈의 재무보고서를 이리로 보냈다. 한번 보렴. 저는 소파에 앉아 맨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박서준이 회사 계좌에서 수천억 원을 빼내어 5개의 다른 개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기록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사람들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들은 모두 박서준이 친척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으로 재산은 이게 전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은행 명세서 한 부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5억 원 지출 내역을 보렴 명품 매장에서 아주 많은 옷과 고급 장신구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구나. 수령이는 한유라. 아빠가 사람을 시켜 조사해 봤는데 그 서준이란 놈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하더구나. 그 둘은 오래전부터 수상했어.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CCTV 영상도 확보했단다. 어머니는 태블릿 PC를 켜셨고 화면에는 몇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준과 분홍색 재킷을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개인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매우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바로 한유라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번이 함께 가는 첫 여행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태블릿 PC를 쥔 제 손은 점점 더 힘이 들어갔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고 보니 박서준은 오래전부터 한유라와 몰래 만나왔고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주고 여행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할 때가 되자 모든 재산을 빼돌려 저를 한 푼도 없이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서준은 외도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했어요. 돈을 돌려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류 뭉치에서 다른 보고서를 꺼내셨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 두었다. 최 부장이 조사해보니 박서준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블랙카드 35개가 있었어. 각 카드의 한도는 수십억 원이 넘고 그중 10개는 김 여사와 한유라 명의의 가족카드란다. 다시 말해 김 여사와 한유라의 모든 지출은 이 카드들로 이루어진 거지. 35개의 블랙카드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었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카드들은 모두 그가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거란다. 회사 계좌를 통해서라 네가 몰랐던 거지. 보아하니 그는 오래전부터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던 거야. 이 블랙카드들이 바로 그의 퇴로였던 셈이지.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준의 비서인임 대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쳐다보았고 두 분은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저편에서 즉시 임대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오늘 밤 8시에 스위스로 가는 전용기를 빌렸어요. 한유라 씨를 데리고 스키 타러 간다고 하는데 모든 비용은 그의 블랙카드로 결제된대요. 이 사실을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임대리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전용기 편명 아세요? 그리고 이번 여행의 예상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임대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 편명은 B8899이고 한개인 항공사에서 빌렸는데 보름간 빌리는데 5억 원이래요. 비용은 사장님이 이번 여행은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스위스 별장 임대료만 2억 원이고 한유라 씨를 위해 특별 제작한 스키복 세트도 8천만 원에 주문했대요. 모든 비용은 그의 주 블랙카드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임대리의 말을 부모님께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8시 비행기라면 지금은 오후이시니 아직 시간이 있구나. 수연아,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재산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박서준의 모든 블랙카드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해라. 가족카드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카드만 막으면 그가 해외에서 돈을 쓸 수 없게 될 거야. 김 여사와 한유라도 가족카드를 못 쓰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 집 변호사 팀과 연락했단다. 그들이 법률 서류를 준비할 거야. 은행이 카드 정지에 동의하면 우리는 즉시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수천억 원을 동결시켜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거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 콜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서준은 애인을 데리고 스위스에 가면 유유자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35개의 블랙카드가 그와 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낭비할 수 있게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소나기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비행기는 여행이 아니라 그의 파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격려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또박또박 한 글자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 씨 명의의 모든 블랙카드를 정지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가족카드까지 포함해서요. 이유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기 때문이며 관련 법률 서류는 최대한 빨리 보충하겠습니다. 직원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박서준 씨의 정보와 고객님의 신분 증명 서류를 제공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일시간 내에 회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으로 와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수연아, 걱정 마라.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은행은 분명 카드 정지에 동의할 거야. 이제 앉아서 좋은 구경이나 하자꾸나. 박서준과 한유라가 비행기 안에서 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면 얼마나 당황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제게 제비집 수프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선 뭐 좀 먹어라, 얘야.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서 널 지지할 거다. 저는 제비집 수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 마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중요한 대결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박서준은 애인을 데리고 해외에서 즐기려 했지만 저는 그가 이륙하기도 전에 재정 위기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와 김 여사 그리고 한유라에게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와 부모님은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개인 공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 경호원인 왕 실장님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왕 실장님은 전역전 특수부대 출신으로 무술 실력뿐만 아니라 정찰에도 능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가면 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를 촬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후 4시 왕 실장님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저를 교회에 있는 개인 공항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은행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수연 고객님, 확인 결과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서류는 카드 정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박서준 씨 명의의 35개 블랙카드, 가족카드를 포함하여 모두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임시 정지 기간은 한 달이며 연장이 필요하시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서둘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왕 실장님께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항에 가서 박서준의 동태를 확인하고 그와 한유라의 사진을 찍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증거로 삼아야 해요. 왕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개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일반 공항의 번잡함과는 달리 한산했습니다. 왕 실장님은 차를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회색 작업복 2벌과 야구 모자 2개를 꺼냈습니다. 아가씨, 공항 직원으로 위장하면 안에 들어가기 쉬울 겁니다. 저와 왕 실장님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진짜 직원 몇 명을 따라 고개를 숙이고 순조롭게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합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박서준과 한유라를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VIP 구역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박서준의 품에 안겨 손에는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이것 봐요. 이 가방 한정판이래요.
서준 씨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샀겠어요? 그녀는 애교를 부리며 가방을 박서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우리가 빌린 전용기 비싸요? 저 개인 비행기는 처음 타봐요. 박서준은 한유라의 허리를 껴안고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보름 빌리는데 5억 원밖에 안 해. 나한테는 별거 아니야. 스위스에 도착하면 8천만 원짜리 맞춤 스키복도 사줄게. 스키장에서 네가 가장 빛나게 해줄게. 와, 서준 씨 최고예요. 한유라는 흥분해서 박서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돈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거죠? 박서준은 가슴을 치며 블랙카드 한 장을 꺼내 한유라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물론이지. 나한테 이 블랙카드가 있잖아. 비행기표, 호텔, 명품, 뭐든지 긁기만 하면 돼. 한도가 무제한이야. 사고 싶은 거 다 사. 저는 기둥 뒤에 숨어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동시에 박서준 손에 들린 블랙카드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왕 실장님도 카메라로 활주로에 있는 전용기를 찍어 편명 B8899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임 대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공항 직원이 박서준 앞으로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준 고객님, 전용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탑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비용 청구서입니다. 확인 후 서명해 주시면 고객님의 블랙카드로 결제 처리하겠습니다. 박서준은 청구서를 받아 흘끗 본 후 서명하고 블랙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 카드로 긁어줘. 실수하지 말고. 직원은 카드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안심하십시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원이 블랙카드를 들고 떠나는 것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는데 잠시 후 결제가 안 되면 박서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왕 실장님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비행기에 타면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카드가 정지된 걸 알았을 때 박서준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게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주기 위해 비행기 주기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왕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기둥 뒤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박서준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블랙카드가 결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이 카드가 동결되었다고 나옵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결제 수단을. 박서준의 얼굴이 굳어지며 블랙카드를 확 낚아채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카드가 왜 정지돼? 잘못 긁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안 됩니다. 시스템에서 카드가 동결되었다고 나옵니다. 한유라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서준의 팔을 잡아 끌며 작게 물었습니다. 서준 씨,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왜 정지됐어요? 우리 스위스에 갈 수 있는 거죠? 박서준은 한유라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어떻게 알아?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보지.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서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왕 실장님이 다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야 합니다. 더 있다가는 발각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 실장님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비행기 주기료,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개인 비행기 주기료는 시간당 500만 원, 24시간 초과 시 하루 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기억하고 왕 실장님과 함께 공항을 나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개인 공항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저희 가족 변호사에게 보내고 동시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카드가 정지됐어요. 박서준이 공항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엄청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주기료가 하루에 1억 원인 것도 봤어요. 우리가 이 요금을 더 내게 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수연아. 주기료 문제는 아빠가 변호사에게 공항 측과 연락하게 해서 재산 분쟁을 이유로 박서준의 비행기를 임시 억류하고 돈을 더 내게 만들라고 할게. 이제 너랑 왕 실장님은 집으로 오너라.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서준, 당신은 애인을 데리고 스위스에 가면 유유자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착각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곧 당신과 김 여사, 그리고 한유라에게 절망의 맛을 보여줄 테니까. 언덕 위 저택으로 차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진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변호사 팀과 함께 소파에서 논의 중이셨습니다. 차 탁자 위에는 각종 법률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고 구수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공항 쪽은 어땠니? 저는 공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카드 결제에 실패했을 때의 박서준의 당황한 모습, 한유라의 불안감, 그리고 비행기 주기료까지. 팀의 왕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연 씨, 카드 정지에 성공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박서준이 카드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비행기 주기료 문제로 그를 더 큰 곤경에 빠뜨려야 합니다. 제가 개인 공항관리실에 연락하여 박서준이 공동재산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비행기 사용 비용이 이 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행기 임시 억류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실에서 동의했고 이제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으며 체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잘 됐네요. 제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하루에 1억 원씩 계속 길어지면 돈은 더 많아지겠네요. 그때가 되면 그는 분명 돈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서준의 가족도 곤경에 빠뜨려야 합니다. 이수연 씨 말로는 박서준이 김 여사님을 위해 가족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지금 그 카드도 정지되었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아직 모르실 테니 한번 연락해서 박서준이 해외에서 여전히 평소처럼 돈을 쓰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반응을 떠보고 동시에 그녀의 카드가 정말 정지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김 여사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신분 때문에 3년 동안 저장해둔 이 번호로 전화를 거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네가 감히 나한테 전화를 다 해? 우리 서준이가 잘 사는 것 같으니 배가 아프니? 저는 일부러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서준 씨가 여자친구분이랑 스키 타러 스위스에 가셨다고 전용기까지 빌리셨다기에 축하 전화드렸어요. 전에는 서준 씨 카드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요. 김 여사님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고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는 필요 없다. 우리 서준이는 원래 돈이 많아. 전용기 빌리는 게 뭐 대수라고. 돌아올 때 나한테 새 명품 가방도 사준다고 전화까지 했다니까. 아,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 새 옷 사러 갔는데 내 카드가 안 긁히더라. 가게 기계가 고장 났나 봐. 서준이 돌아오면 새 카드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녀가 카드가 안 긁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가족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계속해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카드도 안 긁히셨어요? 저는 서준 씨 카드만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서준 씨는 해외에 있으니 다른 카드가 있을 거예요. 돌아오면 괜찮을 거예요. 아, 그런데 서준 씨 지금 비행기 안에 있나요? 곧 이륙하나요? 김 여사님은 머뭇거리며 목소리에 약간의 불확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잘 몰라.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카드가 안 긁힌다고. 공항에 와서 주기료 좀 대신 내달라고 하더라. 자기 카드도 가져오라고 했어. 혹시 자기 카드가 안 되면 내 카드를 쓰라고. 그래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데 네가 전화한 거야. 제 마음이 들떴습니다. 알고 보니 박서준이 김 여사님에게 돈을 내려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카드도 정지되었으니 잠시 후 모자 둘 다 돈을 못 내면 분명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아, 서준 씨가 어머님께 돈 내러 가시라고 했어요? 그 비용이 꽤 비쌀 텐데. 돈은 충분히 가져가셨어요? 김 여사님은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고작 주기료 좀 내는 걸 우리 집이 못 낼까봐? 내 블랙카드 가져갔어. 긁기만 하면 돼. 너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말을 마치고 그녀는 조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왕 변호사님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치며 웃으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는구나. 박서준이 자기 엄마한테 돈 내러 가라고 했는데 그 여자 카드도 정지되었으니 잠시 후 모자 둘 다 돈을 못 내면 공항에서 난리를 피우겠지. 왕 변호사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수연 씨께서 공항에 가셔서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두시면 나중에 박서준을 고소할 때 그가 공동 재산을 고의로 낭비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또한 제가 그가 빼돌린 수천억 원의 행방을 조사 의뢰했는데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돈을 동결 신청하여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국 한 그릇을 들고 나오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만 이야기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마셔. 수연아, 이따가 공항에 갈 때는 왕 실장님이랑 같이 가거라. 안전에 유의하고 그들과 직접 맞서지 말고 증거 몇 개만 찍어오면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뜨거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혼할 때의 냉담함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온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을 다 마시고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왕 실장님과 함께 공항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수연아, 기억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와 변호사팀이 뒤에서 처리해 줄 테니 우리는 재산을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박서준과 김 여사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내 딸을 괴롭히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왕 실장님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차는 개인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밝은 눈처럼 반짝이며 곧 펼쳐질 좋은 구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여사, 박서준,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개인 공항 주차장에 차가 들어서자 밤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저와 왕 실장님은 차에서 내려 일부러 로비의 옆문으로 돌아가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김 여사님은 요금소에 있었고 옆에는 명품 옷을 입고 노랗게 염색한 젊은 여자가 안절부절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박서준의 여동생 박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 여사님의 응석바디로 자라 성격은 어머니보다 더 급했습니다. 이봐요, 직원 양반, 일처리 왜 이래요? 카드 하나 긁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김 여사님은 블랙카드를 카운터에 내리치며 찢어지는 목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은 박서준이에요. 여기 단골 손님이라고요. 내 아들 일 망치면 당신 직장에서 잘릴 줄 알아. 요금소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카드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즉시 카드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는 카드를 김 여사님께 돌려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카드가 정지되어서 긁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현금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기료와 보관료를 합쳐 총 2억 원입니다. 2억이라고요? 김 여사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차라리 도둑질을 하시지 그래요? 몇 시간 세워뒀다고 2억을 달라고요? 옆에 서 있던 박서연도 거들며 직원의 얼굴을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정말 바가지네요. 우리 오빠는 VIP 고객이라 전용기까지 빌렸는데 감히 우리 오빠를 속이려고 해요? 제가 오빠한테 일러서 당신들 다 쫓겨나게 해줄까요?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것은 공항 규정입니다. 개인 비행기 주기료는 시간당 500만 원입니다. 고객님 비행기는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주기료는 0만 원에 재산 분쟁으로 인한 보관료 1억 0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 한 푼도 빠짐없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고시된 요금표를 보셔도 좋습니다. 김 여사님은 직원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 보았고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러 장의 은행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한 장씩 건넸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기계가 고장 났을 거야. 이 카드도 해봐. 이것도. 직원은 카드 한 장 한 장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정지되었거나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박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카드 어디 있니? 내 카드 빨리 꺼내서 긁어봐. 박서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신용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카드는 한도가 0만 원밖에 안 돼서 부족해. 0만 원이라도 일이네. 우선 긁어보자. 김 여사님은 카드를 낚아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한 번 긁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이 카드는 정말 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긁어도 아직 1억 0만 원이 부족합니다. 김 여사님은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 아들 카드는 정지되고 내 카드도 못 쓰고 이 2억을 내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저와 왕 실장님은 옆문을 밀고 천천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언니가 무슨 짓 한 거죠? 오빠랑 엄마 카드가 안 되는 건 분명 언니 짓이죠. 김 여사님은 제 이름을 듣고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얼굴을 핥히려 했습니다. 이 천한 것, 단어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방해만 안 했어도 내 카드가 왜 정지되겠어? 오늘 내가 네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왕 실장님이 재빨리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제 앞을 막고 김 여사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입으로 욕설을 퍼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왕 실장님을 돌아 김 여사님 앞으로 다가가 땅에 떨어진 블랙카드를 주워 휴지로 먼지를 닦으며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블랙카드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전에는 이 카드로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억 원 주기료도 못 내시네요? 아니면 서준 씨가 어머님을 속였나요? 이게 무제한 한도 블랙카드가 아닌가요? 박서연이 달려들어 저를 밀치려 했지만 왕 실장님께 저지당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비꼬지 마세요. 우리 오빠는 절대 엄마를 속이지 않아요. 분명 언니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악독한 여자,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박서준과 한유라가 라운지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 그리고 박서준이 블랙카드를 들고 자랑하는 장면까지 두 분이 직접 보세요. 당신 오빠는 공항에서 애인이랑 애정행각 벌이고 이 카드로 명품 사주겠다고 큰소리쳤어요. 그는 당신들 생각은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지금 카드가 정지되니까 당신들한테 2억 원 주기료를 내라고 하고 당신들은 또 순진하게 오고 정말 불쌍하네요. 김 여사님과 박서연은 사진을 보고
얼굴색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땅에 주저앉아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서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박서현은 믿지 않으려는지 제 휴대폰을 빼앗아 사진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둥지둥 마구 누르다가 지우기는커녕 실수로 모든 사진을 가족 카톡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휴대폰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들 가족 카톡방 좀 봐요. 서준이 형이랑 그 여자 사진이 올라왔어요. 로비에 있던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몇몇 친척들도 박서준을 배웅하러 공항에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허둥지둥 일어나 박서연의 휴대폰을 주워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안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준이가 이혼하자마자 새 여자가 생겼네 라고 물었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 옷이랑 물건들 보니 서준이가 돈 꽤나 썼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김 여사 평소에는 그렇게 거만하더니 아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 이제 무슨 낯으로 다니겠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박서현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다 언니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요금소 직원은 상황을 보고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서준, 김 여사, 그리고 박서연이 내게 빚진 것들 하나하나 전부 되찾을 거야. 왕 실장님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야 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오면 사람이 많아져서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 실장님과 함께 문으로 나섰습니다. 박서연을 지나칠 때 그녀는 여전히 울면서 저를 욕하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빠가 재산을 빼돌리고 애인을 부양하는 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수연아. 이번에 김 여사랑 그 딸내미는 죽이려 걱정할 정신도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공항에 비행기를 계속 묶어두고 요금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자. 박서준이 돌아올 때쯤이면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와 왕 실장님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공항을 떠나면서 백미러를 통해 구급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녀가 박서준을 방임했기 때문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서준, 당신은 지금 스위스에서 즐겁게 스키를 타고 있겠지? 당신 어머니는 공항에서 기절했고 여동생은 울고 있어. 당신 비행기는 억류되었고 카드도 정지되었어. 당신은 알고 있나? 당신이 즐긴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은 사실 당신의 막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개인 공항 주차장을 막 벗어났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항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박서준 씨 전용기에 있던 한유라라는 아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지금 주기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보내 질서를 유지해야 할까요? 저와 왕 실장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비행기에서 얌전히 있지 않고 내려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보아하니 그녀도 박서준의 카드가 정지된 것을 알고 호화로운 스키 여행이 물거품이 될까봐 조급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그 아가씨를 진정시켜 주시고 공항시설을 파손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왕 실장님께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유라가 비행기에서 내려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녀의 행동을 기록하여 박서준이 애인을 부양하고 공동재산을 낭비했다는 증거로 삼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차는 신속하게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연문을 통해 곧장 주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한유라가 전용기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입었던 분홍색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항 직원의 얼굴을 가리키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비행기를 묶어두고 이륙을 안 시키는 거야? 나 스위스에 스키 타러 가야 한다고. 박서준 씨가 돈 다 냈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몇몇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유라는 듣지 않고 한 명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말하는데 박서준 씨는 대단한 사람이라 당신들이 감당 못해. 빨리 나 보내줘. 저는 걸음을 늦추고 몰래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켠 채 사람들 틈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유라는 한참을 욕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자 갑자기 저를 발견하고 눈이 충혈된 채 저를 향해 달려들어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이수연, 분명 당신 짓이지. 당신이 서준 씨 카드 정지시키고 공항에 비행기 묶어두라고 한 거 맞지? 이 천한 것 남편 간수도 못하면서 남들 편하게 두지도 않네. 마침 로비에서 나오던 박서연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 거들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예요. 우리 엄마가 저 여자 때문에 기절했어요. 그런데도 감히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워요? 저는 차갑게 한유라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졌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박서준은 날 사랑해.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 그는 나를 스위스에 데려가서 명품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어. 모든 게 현실이 될 테니 당신은 방해할 생각 마. 현실이 된다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은 박서준이 정말로 당신을 스키 타러 데려갈 거라고 생각해? 그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2억 원 주기료를 내라고 공항에 보낸 건 알아? 그의 카드가 정지돼서 그 2억 원도 낼 돈이 없다는 건 알아? 당신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사실 그는 당신을 그저 과시용 물건으로 여길 뿐이야. 지금 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당신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어? 한유라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 마. 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분명 날 구하러 올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박서준에게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라를 흘끗 보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박서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연, 네가 내 카드 정지시켰지? 네가 공항에 내 비행기 묶어두라고 했지? 당장 카드 풀고 비행기 풀어주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집안 회사 파산시켜버릴 테니까. 내가 아는 유력 인사들이 많아서 내 집안 처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한유라는 박서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이 빛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서준이 계속해서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한유라라는 애도 마찬가지야. 정말 골칫덩어리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데려가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카드가 정지됐으니 분명 또 소란 피우고 있겠지. 돌아가면 처리해야겠어. 한유라의 안색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서연도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오빠가 한유라에 대해 그렇게 말할 줄은, 그리고 저를 위협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서준, 위협하면 내가 카드 정지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 착각이야. 당신은 공동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애인을 부양하며 공금을 낭비했어.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감옥 갈 준비나 해.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박서준의 협박 행위와 한유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증명하기에 충분했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유라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기꾼, 그는 사기꾼이야. 그는 날 사랑한다고 나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의 도구에 불과했어. 박서연은 한유라를 보고 오빠의 말을 떠올리며 무력감에 찬 표정으로 박서준을 변호할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방송이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소유주 박서준 씨의 B8899편 전용기는 공동재산 불법 횡령 혐의 및 주기료와 보관료 미납으로 규정에 따라 소유주가 모든 비용을 완납하고 재산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 본 공항에서 임시 억류 조치합니다. 관련자분들께서는 공항 측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소리가 주기장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유라의 울음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전용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스위스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은 위협하면 제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유라는 남자에게 의지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법과 정의 앞에서 그들의 모든 계략과 환상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왕 실장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증거도 확보했고 공지도 나갔으니 이제 가야 합니다. 박서준 쪽 사람들이 오면 또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 실장님과 함께 주기장을 떠났습니다. 공항문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왕 변호사님께 보내고 동시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박서준이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녹음해뒀어요. 공항방송에서도 비행기 임시 억류 공지를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가 돌아와서 돈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기만 기다리면 돼요.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셨습니다. 잘했다, 수연아. 이제 상황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왔어. 박서준이 귀국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막대한 주기료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일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남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왕 실장님과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주기장에 있는 전용기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준, 당신의 좋은 날은 이제 끝났어. 공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항관리실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깨어나서 박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로 갔고 미친 듯이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왕 실장님께 근처 카페에 차를 세우라고 하고 그녀가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잠시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거만함에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과거 그녀가 제게 퍼부었던 모욕에 대한 하나의 처벌이 될 것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저와 왕 실장님은 다시 공항으로 걸어가 연문을 통해 휴게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김 여사님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쥔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의기소침해 보였습니다. 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딱 2억 원만. 서준이 오빠 돌아오면 원금의 이자까지 꼭 갚을게. 김 여사님은 휴대폰을 들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언니는 무슨, 옛날에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금 2억 원도 안 빌려주다니 정말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야. 박서현은 깜짝 놀라며 달랬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보면 분명 빌려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들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사장님, 저 화영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제가 2억 원만 빌리려고 하는데 아들 전용기가 공항에 묶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갚을게요. 이번에는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 당신 아직 나한테 전화할 낯짝이 있어? 당신 아들?
그 박서준이란 놈이 나한테 물품 대금 50억 원을 거의 1년째 안 갚고 있어. 내가 몇 번을 독촉했는데도 안 갚더니 이제 와서 2억을 빌려달라고. 당신 모자가 날 바보로 아는 거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오. 전화가 끊기고 뚜뚜뚜 소리만 남았습니다. 김 여사님의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서연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면 아빠랑 친했으니까 분명 도와줄 거예요. 김 여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예전에 박서준에게 소가 투자했다가 100억 원을 손해봐서 이제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30분 동안 김 여사님은 10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어떤 전화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녀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박서준 같은 사기꾼을 키워냈다고 면전에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희망은 그렇게 꺾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서연도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 돈 좀 빌리려고. 2억 원인데 급하게 필요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수학이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 오빠 블랙카드도 정지됐다며. 너희 집 사정 나도 아는데 내가 빌려줬다가 너희가 못 갚으면 나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미안해. 정말 못 도와주겠다. 전화를 끊고 박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돈 못 빌리면 이제 어떡해요? 비행기는 묶여 있고 오빠는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집 정말 망한 거예요? 김 여사님은 망했다는 두 글자를 듣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미친 사람처럼 휴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왕 실장님은 서로를 쳐다보고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공항문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마침 제가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달려들어 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빌게. 카드 하나만 풀어줘. 제발, 딱 하나만. 주기료만 내고 비행기만 빼낼 수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내가 절이라도 할까. 박서연도 달려나와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보고 따라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왕 실장님께 저지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리며 구경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땅에 무릎 꿇고 있는 김 여사님을 보며 마음속에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저를 모욕하고 박서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욕했을 때 오늘날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카드 정지를 풀어달라고요? 좋아요. 하지만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김 여사님은 의아해하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안색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박서준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빼돌린 은행 명세서와 한유라에게 명품을 사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준이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지? 김 여사님의 손이 떨리며 서류 뭉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박서준이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의 돈은 모두 회사에서 빼낸 거고 우리 공동재산이었어요. 그는 그 돈으로 애인을 부양하고 명품을 사고 전용기를 빌렸어요. 지금 카드가 정지되니까 어머님께 2억 원 주기료를 내라고 했죠. 어머님은 또 순진하게 여기까지 오셔서 심지어 무릎까지 꿇고 제게 애원하시네요. 어머님, 제가 그가 우리 공동재산을 계속 낭비하도록 카드 정지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 여사님은 땅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서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박서연은 서류 뭉치를 주워보고는 마찬가지로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속였잖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렇구나. 저 모자는 불쌍하면서도 밉상이네. 아들은 재산 빼돌려서 애인이나 키우고 엄마는 아들 도와서 전처나 모욕하고 이제 돈 못 빌리니까 남한테 무릎 꿇고 비네. 정말 창피하다. 저런 사람들은 고통을 맛봐야 자기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지. 김 여사님은 그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둘러 공항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곧 박서준이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2억 원 주기료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일 거야. 나는 그가 빼돌린 모든 재산을 토해내게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왕 실장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야 합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 실장님과 함께 공항을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돌아오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왕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님과 박서연은 돈을 빌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박서준에 대한 소송 서류 준비를 서둘러 주세요. 그가 빨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신속하게 답장했습니다.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되었고 박서준이 귀국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박서준, 김 여사, 한유라, 당신들은 두고 봐.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들 하나하나 전부 되찾을 거야.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 집에 돌아오니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아버지와 왕 변호사님은 여전히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 아버지가 즉시 물으셨습니다. 수연아, 공항 쪽은 어땠니? 그 김 여사 모자가 돈을 빌렸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고 제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요. 그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면 요금을 낼 수 없고 비행기는 계속 억류되어 주기료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박서준이 돌아올 때쯤이면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항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은행 직원들과 박서준 씨의 거래처 사람들이 박서준 씨를 찾아 빚을 독촉하러 공항에 왔습니다. 한번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졸릴 때 베개가 나타난 격이었습니다. 박서준의 채권자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날개가 돋아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공항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와 왕 실장님은 다시 한번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왕 변호사님도 현장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비행기 주기장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장을 입은 몇몇 은행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김 여사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운데 서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발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옆에는 키 큰 남자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명은 공항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의 거래처 사람인 듯 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것은 박서준 씨 명의의 35개 블랙카드 채무 명세서입니다. 총액이 8억 원에 달합니다. 조속히 박서준 씨에게 상환을 독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압류 신청할 것입니다. 은행의 왕 지점장이 서류 뭉치를 김 여사님께 건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박서준 씨 명의의 집과 차는 모두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그는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저희는 법원에 그를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카드들은 모두 서준이가 쓴 거고 빚도 그가 갚아야죠. 왜 저를 찾으세요? 박서연은 옆에 서서 흐느껴 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서준의 거래처 파트너인 유 사장이었습니다. 유 사장은 김 여사님을 흘끗 보고 공항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박서준이 우리 회사에 물품 대금 300억 원을 빚졌는데 지금 그의 카드는 정지되고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가 도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 전용기는 그가 빌린 것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저희 채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비행기를 임시 압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책임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난처해 있습니다. 유 사장님, 이 비행기는 현재 주기료 미납으로 임시 억류 중입니다. 임시 압류를 신청하시려면 법률 서류가 필요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법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왕 변호사님이 나서서 책임자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는 박서준 씨의 전처인 이수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박서준 씨는 공동재산을 불법으로 횡령했습니다. 이 전용기를 빌린 돈은 그 횡령한 재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수연 씨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비행기의 임시 억류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박서준 씨의 채권자인 유 사장님께서도 비행기 임시 압류를 신청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서류를 훑어보고 유 사장님과 왕 변호사님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의 승인 서류가 있으니 협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용기는 공식적으로 임시 압류됩니다. 모든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누구도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유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와 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두 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제때 임시 압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비행기는 박서준이 빼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 물품 대금은 정말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 사장님, 천만에요. 저희는 그저 저희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서준이 사장님께 물품 대금을 빚졌으니 법에 따라 되찾으셔야죠. 김 여사님은 비행기가 공식적으로 임시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 사장님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옷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비행기를 묶어두시면 안 돼요. 이건 서준이가 빌린 거라고요. 비행기를 묶어두면 그가 돌아와서 어떡하라고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유 사장님은 차갑게 김 여사님을 밀쳐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박서준이 재산을 빼돌릴 때는 오늘날을 생각도 안 했나요? 그는 그 돈으로 애인을 부양하고 개인 전용기를 빌리고 우리 물품, 대금은 떼먹었어요. 이건 그의 인과응보입니다. 해결하고 싶으면 빨리 박서준에게 연락해서 돌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조만간 경매에 넘겨져 빚을 갚는 데 쓰일 겁니다. 김 여사님은 땅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서연은 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또 억류된 비행기를 보며 마침내 그들의 집이 정말로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서준의 잘못은 결국 그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은행의 왕지점장은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을 보고 김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3일을 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도 박서준 씨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들의 학업과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말을 마치고 왕 지점장과 은행 직원들은 떠났습니다. 유 사장님도 직원 몇 명을 남겨 비행기를 지키게 하고 저와 왕 변호사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은 점차 한산해졌고 김 여사님, 박서연, 그리고 몇몇 공항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땅에 앉아있는 김 여사님을 보며 마음속에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박서준과 김 여사님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왕 변호사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수연 씨, 이제 비행기는 공식적으로 임시 압류되었고 박서준의 채권자들도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가 빼돌린 공동재산을 반환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 변호사님, 왕 실장님과 함께 공항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김 여사님은 여전히 땅에 앉아 있었고 박서연은 옆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서준, 당신은 해외에서 아직도 마음 편히 스키를 탈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시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시고 어머니가 즉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오셨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따뜻한 국 마시고 몸 좀 녹여 건강해지면 안 된다. 저는 국그릇을 받아들고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족은 항상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개업 준비를 하면서 공항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공항 관리실에서는 매일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김 여사님과 박서연은 여전히 그 근처를 맴돌며 박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주기료는 매일 늘어나 이미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유라는 비행기 안에 숨어 공항 직원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내려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는 공항 관리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연 씨, 한유라 씨가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어요? 또한 박서준 씨가 해외에서 돌아와 지금 공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일을 멈추고 왕 실장님께 공항으로 차를 몰라고 했습니다. 이 연극은 마침내 마지막 장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차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정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김 여사님이 한유라의 여행 가방을 꽉 붙잡고 그녀를 못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너 가면 안 돼. 서준이가 곧 돌아올 거야. 그 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히 이야기해야 해. 네가 그 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제 와서 그 애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한유라는 힘껏 가방을 잡아당기며 조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해요? 그는 저를 스위스에 데려간다고 속였고 결국 카드는 정지되고 비행기는 묶였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이제는 지쳤어요. 제가 그의 돈을 쓴 건 그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가 어려워진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놔요. 박서연은 옆에 서서 말리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화가 나 있어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유라는 김 여사님이 놓지 않자 갑자기 세게 밀쳤습니다. 김 여사님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땅에 넘어졌습니다. 한유라는 이 기회를 틈타 여행 가방을 끌고 인파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신속하게 사라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땅에 앉아 한유라가 떠난 방향을 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아들이 헛수고만 했구나.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제 와서 그냥 가버리다니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박서연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오빠가 곧 돌아올 거예요. 오빠가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서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인파 속으로 들어와 땅에 앉아 울고 있는 김 여사님과 옆에 서 있는 박서연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서연아, 왜 여기 있어? 비행기는 어디 있어? 왜 아직 이륙 안 했어? 김 여사님은 박서준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들어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준아, 돌아왔구나.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비행기는 묶였고 주기료는 5억 원까지 올랐어. 은행이랑 유 사장님도 빚 독촉하러 왔고 한유라도 가버렸어. 우리 집 이제 망했어. 아들아, 박서준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내 카드는 왜 정지됐고 비행기는 왜 묶였어? 당신들이 무슨 멍청한 짓 한 거 아니야? 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수연이야. 그 여자가 오빠 카드를 정지시키고 비행기도 억류 신청했어. 오빠 전화통화도 녹음해서 소송 준비하고 있대. 박서준의 시선이 즉시 인파를 훑었고 마침내 제게 멈췄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았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이수연, 너였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왜 내 카드를 정지시켰어? 왜 내 비행기를 묶어놨어?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왕 실장님이 재빨리 나서서 박서준의 손목을 잡고 그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박서준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수연, 우리 이혼했잖아. 왜 아직도 나를 물고 늘어져?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아,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사진들과 녹음기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서준, 당신은 공동재산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리고 애인 한유라를 부양하며 그 돈으로 전용기를 빌리고 명품을 샀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당신 카드 정지시키고 비행기 묶어놓은 건 그 전에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이야. 당신이 내 결혼 생활을 망쳤고 내 재산을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당신 모든 걸 망쳤다고? 정말 웃기는군. 박서준은 자신과 한유라의 다정한 사진들을 보고 또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위협적인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어. 그 돈은 내가 직접 번 거야. 당신이 직접 번 거라고? 저는 은행 명세서와 재무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모든 증거야. 여기에는 모두 당신의 서명이 있어. 아직도 부인할 거야? 박서준, 당신이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착각이야. 당신이 한 모든 일에는 증거가 있어. 지금 은행은 당신에게 8억 원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고 유 사장님은 300억 원 물품 대금을 갚으라고 하고 공항은 5억 원 주기료를 내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갚을 생각이지? 박서준은 땅에 떨어진 증거들을 보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망했어. 모든 게 끝났어. 돈도 잃고 비행기도 묶이고 한유라도 떠났어. 이제 어떡하지? 김 여사님과 박서현은 박서준을 보고 따라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경찰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체포영장을 박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서준 씨, 은행과 이수연 씨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은 재산 횡령 및 채무 불이행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박서준은 경찰에게 끌려 일어났고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과 박서연을 보며 절망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아, 나 좀 구해줘. 경찰서 가기 싫어. 김 여사님은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경찰이 박서준을 데리고 가자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공항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왕 실장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돌아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 실장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햇살이 몸에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어진 이 대결은 마침내 박서준이 체포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은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 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박서준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이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과 박서연은 방청석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박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서준은 공동재산 횡령, 채무 누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빼돌린 모든 재산과 은행, 유사장, 공항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재산은닉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서연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법원과 협력하여 박서준의 남은 재산을 추징해야 했습니다. 판결을 듣고 박서준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수연아, 모든 게 끝났다. 앞으로는 내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일들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모든 게 끝났다. 몇 달 후,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개업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스튜디오 이름은 안연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개업식 날에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스튜디오 사업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준의 전 비서였던 임대리였습니다. 수연 씨, 저 임대리입니다. 저 퇴사했어요. 스튜디오 개업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바로 임대리가 제게 몰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제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습니다. 임대리님, 마침 물류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요. 열심히 일할 의향이 있다면 기회를 드릴게요. 며칠 후 임대리는 출근했습니다. 그는 박서준이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감형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벌금을 내지 못해 집을 팔고 지금은 새방에 살면서 매일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워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은 오빠의 빚을 갚기 위해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유라는 채권자들에게 쫓겨 박서준이 줬던 5억 원을 돌려줘야 했고 지금은 한 봉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매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스튜디오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의 별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오늘 일이 아주 잘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악몽이 사라졌고 저만의 눈부신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준 자들에게 이보다 더 통쾌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박서준, 김 여사,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탐욕, 오만,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호화로운 전용기는 약속의 땅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블랙카드들은 더 이상 만능 열쇠가 아니라 막대한 빚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소유한 재산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와 배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부귀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허무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수연의 경우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존감을 되찾고 눈부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강하게 일어서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쁜 결혼 생활의 끝은 종착점이 아니라 더 나은 새 장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